상주의 밤은 비명조차 삼켜버리는 불길로 가득했다. 김진 사댁 사랑채는 이미 거대한 화마의 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기와가 깨져내리는 소리는 마치 가문이 무너지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월선은 부엌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나이 19. 세상의 전부였던 안동 김씨 가문의 영화가 하룻밤 사이에 잿가루로 변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조찬봉의 악랄한 웃음소리와 관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마당을 유린하고 있었다. 역적 김진서를 포박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그 외침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월선의 심장을 찔렀다. 그때 연기 자욱한 복도 끝끝에서 가냘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선제 도련님이었다. 월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노비가 아닌 자식처럼 아껴주었던 마님과 대감 마님의 은혜가 뇌리를 스쳤다. 죽어도 혼자 죽지는 않으리라. 그녀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폐부로 파고드는 매운 연기와 살이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월선은 오직 한 곳, 도련님이 있는 방만을 향해 달렸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월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김진사는 이미 가슴에 칼을 맞은 채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고, 5살 난 선재는 그 곁에서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대감마님, 월선이 울부짖으며 다가가자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악력에는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실려 있었다. 월선아, 내 몸은 이미 틀렸다. 어서 선재를 데리고 나가거라. 그는 품속에서 검게 그을린 낡은 노그릇 하나를 꺼내 월선의 품에 안겨주었다. 평범한 밥그릇처럼 보였지만 그 무게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훗날 선재가 살 길이 이 안에 있다. 월선은 그릇의 차가운 감촉에 전율했다. 대감마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월선과 선재를 뒷문으로 떠밀었다.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마지막 모습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월선은 울음을 삼키며 선재를 등에 업었다. 아이의 작은 심장박동이 그녀의 등에 전해졌다. 그것은 이제 월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우주였다. 뒷산 대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개구멍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월선은 맨발로 자갈밭을 뛰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추노꾼들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다. 저쪽으로 도망쳤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월선은 선재를 더 꽉 동여매고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다. 좁은 구멍 속으로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어깨를 긁고 지나갔다. 선재가 아픔의 소리를 내려 하자 월선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도련님, 숨소리도 내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죽였다. 머리 위로 추노꾼들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횃불의 그림자가 구멍 안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월선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죽은 듯 엎드려 있었을까. 발소리가 멀어지자 월선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구멍 밖으로 기어나와 내려다본 상주 고울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선재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입을 때려 했다. 아부. 월서는 다시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징후와 결연함이 고였다. 도련님. 이제 김씨 가문의 도련님은 죽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련은 끝났으나 살아남기 위한 더 잔혹한 세월이 그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새벽 서리가 발등을 파고드는 산길은 끝이 없었다. 월서는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발을 감쌌지만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인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핏물이 배어나왔다. 등에 업힌 선재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으나 월서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추노꾼들의 개 짖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산등성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리 상주 땅의 연기는 사라졌으나 가슴 속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선재는 겁에 질린 채 월선의 목을 꽉 껴안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간옷을 입고 천자문을 읽던 아이였다. 월선은 바위 그늘 아래 잠시 멈춰 서서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그 그을린 노그릇을 꺼내보았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주는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 아이가 살아야 가문이 산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의 영혼마저 죽여야 한다. 월서는 선재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도련님, 제 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도련님은 벙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가 모자란 바보 거지. 그것이 오늘부터 도련님의 이름입니다. 선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아버지, 마님, 아이가 울먹이자 월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관군들이 들이닥쳐 우리 목을 칠 것입니다. 아파도 소리 내지 마시고 배고파도 보채지 마세요. 혀가 잘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월서는 바닥에 흙을 한 줌 집어 선재의 뽀얀 얼굴에 문질렀다. 곱던 비단 도포를 찢어 흙방울에 적시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헝클어뜨렸다. 이제 그곳에는 안동 김씨 가문의 귀한 막내 아들은 없었다. 오직 때에 절고 눈빛이 풀린 어린 거지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선재는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월서는 그런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다. 미안합니다. 도련님, 이 찬한 것이 도련님의 세상을 빼앗는군요. 하지만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길가 도랑으로 몸을 숨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조참봉의 수하들이 분명했다. 월서는 선재를 제 품속에 넣고 흙탕물 속에 납작 엎드렸다.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거기 누구냐? 말을 탄 관군 하나가 멈춰서서 도랑 쪽을 내려다보았다. 선재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다. 아이의 작은 손이 월선의 팔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찰나 월선은 선재의 손등을 꽉 눌렀다. 참아야 한다. 죽음보다 더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선재는
눈을 질끔 감았다. 광구는 혀를 차며 침을 뱉었다. 쯧, 거지 모자구만. 냄새나니 그냥 가자. 이런 숲속에 그 귀한 도련님이 숨어 있겠어?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월서는 그제야 진흙푸성이가 된 얼굴을 들었다. 선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입가에는 억지로 지어 보인 기괴하고 멍청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한 영혼의 첫 번째 가면이었다. 월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도련님. 한양으로. 그 혼탁한 곳이라면 우리 같은 거지들이 숨어들 구멍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피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인 길 위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북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등 뒤로 상주의 태양은 무심하게도 핏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비릿한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마포나루터는 아수라장이었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세곡성과 소금배들이 뒤섞여 고함 소리와 땀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화려했던 상주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짓밟는 거대한 정글이었다. 월서는 선재의 손을 놓칠세라 꽉 쥐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사람들은 남루한 행색의 두 사람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라, 이 거지놈들아. 길 막지 말고 썩 꺼져. 거대한 짐을 진 지게꾼이 소리를 지르며 선재를 밀쳤다. 선재는 진흙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월선이 가르친 대로 입을 벌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이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기괴한 웃음소리가 월선의 가슴을 후벼 봤다. 월선은 황급히 선재를 일으켜 세우며 굽실거렸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제 아들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비굴하게 웃으며 머리를 조아리는 월선의 등 뒤로 선재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계를 억지로 죽여야만 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은 곳은 나루터 구석. 썩은 배들이 방치된 진흙방 위였다. 버려진 가마니 몇 장으로 겨우 비바람을 피할 움막을 지었다. 밤이 되면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선재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월서는 매일 새벽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상인들이 다듬고 버린 무청이나 시든 배추 거치풀 주워 모았다. 재수없게 거지가 꼬였네. 소금 상인이 소금을 뿌리며 발길질을 해도 월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그렇게 모은 시래기를 강물에 씻고 또 씻었다. 그녀는 품속에 노그릇을 꺼내 그 안에 시래기를 채워 넣었다. 김진 사댁 부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불 조절과 간 맞추는 비법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장작 몇 개를 구해 불을 지피자 보잘것없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구수한 냄새가 나루터에 퍼지기 시작했다. 배고픈 짐꾼들이 하나둘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어이, 아주머니, 그 국물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한 그릇 줄 수 있겠어. 뜨끈한 국밥이 한 푼, 단돈 한 푼입니다요. 월선이 목청을 높이자 허기에 지친 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흙바닥에 거적대기만 깔린 노점이었지만 월선의 손맛은 순식간에 나루터의 명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국물을 들이키며 감탄했다. 흐아, 국물 맛 한번 끝내주네. 이게 진짜
시래기만 넣은 거요. 선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빈 그릇을 날랐다. 그는 철저히 말을 못하는 멍청이 연기를 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툭툭 치는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어떤 이는 선재의 머리를 툭 치며 웃었고 어떤 이는 그를 짐승 취급하며 발로 차기도 했다. 그때마다 월선의 가슴은 피가 맺히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선재는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글자를 썼다. 엥, 참아야 한다. 이 수모는 훗날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낡은 노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시래기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끓여낸 뜨거운 인내의 국물이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나루터를 지배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월선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마포 나루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르갈 즈음 구수한 국밥 냄새를 뚫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나루터의 상도덕을 운운하며 자리새를 뜯어내는 와이프의 조직의 우두머리 곰보였다. 그는 가래침을 들뱉으며 끓고 있는 가마솥을 향해 다가왔다. 어이,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법을 따라야지. 이 근방에서 내 허락 없이 연기를 피우는 놈은 없어. 월선은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며 굽실거렸다. 나으리,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곰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발로 평상을 걷어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쓰던 이 빠진 사발들이 박살났다. 국밥을 먹던 진꾼들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다. 선재는 구석에서 나무 그릇을 닦다 멈춰섰다. 그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으나 월선의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짐승처럼 웅크린 채 그는 부러진 탁자 다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곰보가 월선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월선의 비명이 장터의 소음에 묻혔다. 곰보는 월선의 품 안을 뒤지며 천대 주머니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때 월선이 필사적으로 감싸하는 것은 돈 주머니가 아닌 검게 그을린 노그릇이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곰보는 비웃으며 월선의 손등을 군화로 짓밟았다. 으드득 벼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월선은 그릇을 놓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김진사 가문의 마지막 명예와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선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곰보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월선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선재를 쏘아보았다. 안 된다. 선재야. 지금 움직이면 우린 끝이다. 그 간절하고도 매서운 눈빛의 선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다시 바보 흉내를 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침을 흘리며 제 머리를 쥐어뜯는 아들의 모습에 월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의식을 잃어갔다. 월패들이 월선의 허리춤에서 역전 몇 푼을 빼앗아 사라진 뒤 나루터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쏟아진 국물은 진흙과 섞여 비릿한 냄새를 풍겼고 가마솥은 뒤집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선재는 기어가듯 월선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부어오른 손등을 제 가슴에 품었다. 월선이 간신히 눈을 뜨고 선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잘했다. 내 아들아, 참아야 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승리자처럼 빛났다. 선재는 깨진 옹기 조각을 주워 모으며 결심했다. 이 흙탕물 같은 삶 속에서 반드시 힘을 기르겠노라고. 저들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그는 밤새도록 뒤집힌 솥단지를 닦고 또 닦았다. 쇳가루가 손톱 밑에 박혀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훗날 조천봉의 목을 겨눌 칼날을 가는 예행 연습이었다. 10년의 세월을 견뎌낼 지독한 도끼가 소년의 가슴 속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은 강산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마포 나루터의 흙먼지를 먹고 자란 선재는 어느덧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입가에 침을 묻히고 해진 옷을 걸친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벙어리 밥으로 살았다. 낮 동안 물지개를 치며 나루터를 누비던 선재가 발걸음을 멈추는 곳은 북촌 끝자락에 위치한 대감의 집 당장 밑이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대감의 카랑카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을 넘어 흘러나왔다. 대학의 돈은 명명덕계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선재는 물지개를 내려놓고 젖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담장 너머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흙바닥 위에 한자 정성껏 글자를 써내려갔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에서 광기 어린 바보의 눈빛이 사라지고 서슬퍼런 종기, 소용돌이 찼다. 선재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힘을 주어 흙바닥을 팠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 땅을 생각한다. 그가 쓴 글씨는 비록 진흙위였으나 그 필체에는 10년간 억눌러온 울분과 기계가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기 하는 소리와 함께 소술대문이 열리며 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재는 화들짝 놀라 나뭇가지를 던지고 다시 입을 벌린 채 초점 없는 눈을 했다. 어버버. 그는 징지침을 흘리며 물지개를 지려했다. 하지만 정대감의 시선은 선재가 아닌 그가 방금 전까지 글을 썼던 흙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대감은 천천히 다가와 허리를 숙이고 글자를 살폈다. 노학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것이 내 놈이 쓴 것이냐? 이토록 힘있는 필치를 가진 자가 어찌 이리 미천한 행색을 하고 있단 말이냐. 선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정대감의 매서운 눈빛은 이미 선재의 가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다. 내 놈의 눈 속에 담긴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을 삼킬 듯한 분노와 학문에 대한 갈망이다. 정대감은 선재의 억센 발을 낚아챘다. 선재는 반사적으로 힘을 주려다 멈췄다. 들켰다. 10년의 위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대감의 눈에는 포주를 부르려는 살기 대신 기이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따라오너라. 흙바닥에 글을 쓰는 재능을 이런 시공창에서 썩히게 둘 수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낮에는 물을 깃고 밤에는 내 방에서 학문을 깃거라. 선재는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으나 그의 이마에 닿은 차가운 흙의 감촉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드디어 어둠 속에 갇혔던 용이 하늘로 오를 첫 번째 계단을 밟은 것이다. 하지만 멀리 마포 나루터 쪽에서 월선이라는 국밥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조찬봉의 수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포 나루터의 흙먼지 속으로 위압적인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단옷을 휘감은 사내들이 거만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국밥집 앞에 멈춰 섰다. 선두에 선 사내,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을 가진 망치가 말에서 내려 주위를 훑었다. 그는 10년 전 상주 김진사댁을 피로 물들였던 조찬봉의 가장 충직하고 잔인한 사냥개였다. 월서는 국밥을 나르다 멈춰 섰다. 그릇을 쥔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으나 그 악마 같은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다. 망치는 코를 킁킁거리며 강화솥으로 다가가 국물 한 국자를 무례하게 떠먹었다. 허, 이 맛, 촌구성 양반집 제사상에나 올라갈 법한 깊은 장맛이로구만. 그의 시선이 천천히 월선에게 향했다. 월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묻은 쑥검두미를 덧칠하며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 듯 요동쳤다. 낭치의 뒤를 이어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 섰다. 가마 문이 열리고 내린 자는 바로 조찬봉이었다. 그는 이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가 되어 있었다. 조찬봉은 비단 부채로 코를 가리며 불쾌한 듯 인상을 썼다. 이런 천한 곳에 무슨 맛이 있다고 불러들인 게냐? 망치가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나으리, 이 집 국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옛날 상주에서 드시던 그 맛과 비슷하여 모셨습니다. 조찬봉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월선이 내온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순간 그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불태웠던 김진사대 안방마님만이 낼 수 있었던 특유의 깊고 맑은 육수 맛이었다. 조찬봉의 시선이 월선의 굽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준호, 고향이 어디인가? 월선은 혀를 굴려 일부러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를 내뱉었다. 지는 홍주 촌년이구만요. 난리통에 부모 잃고 떠돌다 보니 여기가 어디야 시방. 하지만 조찬봉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선재가 물통을 메고 나타났다. 그는 이미 조찬봉의 존재를 알아채고 있었다. 선재는 일부러 다리를 절며 입을 해벌쭉 벌리고 다가왔다. 답죠. 선재가 조찬봉의 비단옷 소매를 흙 묻은 손으로 덥석 잡자 망치가 달려와 선재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턱 소리와 함께 선재가 흙바닥에 나굴었다. 이런 미친 바보 놈이 어디라고 손을 대. 선재는 아픔을 참으며 바닥에서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 광기 어린 웃음 뒤로 그는 조찬봉의 얼굴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조찬봉은 옷을 털며 혐오스러운 듯 일어났다. 재수 없는 곳이로군. 가자. 행렬이 떠나고 난 뒤 조찬봉은 가마 안에서 망치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저 주모를 뒷조사해야. 말투는 숨겨도 손맛은 숨기지 못하는 법.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저 바보놈은 살아남은 김진사의 씨앗일 게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두면 호랑이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다음 날 국밥집 앞마당에 다시 나타난 조찬봉의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잘그랑거리는 묵직한 새소리가 정막을 깨웠다. 그는 주머니를 평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머니 입구가 풀리며 눈부신 노란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년이다.
조참봉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고도 위협적이었다. 이 돈이면 조선 팔도 어디 가서든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조건은 간단해. 이 가게와 내년이 금지옥에 맡기는 저 낡은 노그릇 하나만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월서는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과 선반 위에 노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100냥. 그것은 선재를 데리고 평생 도망치지 않아도 될 안락함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월서는 알고 있었다. 조참봉이 원하는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문의 진실을 영원히 매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월선의 시선이 구석에서 멍하니 침을 흘리고 있는 선재에게 머물렀다. 선재는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흔들리지 마세요. 저 돈은 피 묻은 돈입니다. 선재의 무언의 외침이 월선의 가슴에 닿았다. 월선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돈 주머니를 집어들더니 조참봉의 비단 가슴팍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가져가라. 이 더러운 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 노그릇은 절대 못 내준다. 관가에 고발하려거든 해봐라. 도망친 노비라 비웃어도 좋으나 내 주인의 유산을 달아넘길 수는 없다. 조참봉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고 가게를 박살내라. 저 그릇부터 찾아와. 와장창 망치와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다. 경상이 쪼개지고 가마솥이 뒤집히며 펄펄 끓던 국물이 바닥을 적셨다.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선반으로 달려가 노그릇을 품에 안았다. 왈패들의 무자비한 매질이 월선의 등 위로 쏟아졌다. 퍽! 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재의 가슴 속에서는 10년간 억눌러온 용의 포효가 터져 나오려 했다. 선재는 자신을 잡고 있는 왈패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어머니에게 기어갔다. 어머니. 처음으로 새어나온 진심 어린 외침이었으나 아수라장 속에서 그것은 바보의 비명처럼 들렸다. 피투성이가 된 월선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선재의 품에 노그릇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지켜야 한다. 선재야, 이것이 네 목숨이다. 조참봉은 비웃으며 포졸들을 불러들였다. 상전을 능멸하고 돈을 훔치려 한 죄인들이다. 당장 포도청으로 압수하라. 한양 포도청 지하 옥사는 산자의 지옥이었다. 눅눅한 곰팡내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월성과 선재는 짐짝처럼 던져졌다. 조참봉에게 매수된 종사관은 문초라는 명목하에 무자비한 매질을 가했다. 2년. 사실대로 말해라. 어디서 훔친 노그릇이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조 대감님을 모함하려 했느냐. 곤전이 떨어질 때마다 월선의 찢어진 살점 사이로 붉은 선혈이 튀어 형태를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아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선재는 옆 형틀에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곤전보다 더 아프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여전히 바보인 척 눈을 뒤집고 침을 흘렸으나 주먹을 쥔 손톱은 이미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문초가 중단되고 모두가 물러간 깊은 방. 옥사에는 쥐새끼의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감돌았다. 월선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도련님, 도망가세요. 불길이. 선제는 포승줄을 온몸의 근육으로 비틀어 느슨하게 만든 뒤 기어가듯 월선에게 다가갔다. 그는 10년간 봉인해왔던 목소리를 꺼냈다. 낮고 깊으며 울분으로 가득 찬 사내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입니다. 선제입니다. 월선이 경련하며 눈을 떴다. 헛것을 들은 줄 알았으나 눈앞의 선제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옥사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니, 복수의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선제는 월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다. 용서하십시오. 살기 위해, 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입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선제는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피 묻은 노그릇을 꺼냈다. 찌그러진 그릇의 바닥 테두리를 손톱으로 더듬자 미세한 틈새가 느껴졌다. 아버님은 단순한 그릇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것,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이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선제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대감에게 배운 지식을 동원해 그릇의 이중 바닥을 열 준비를 마쳤다. 내일이면 사또와 조천봉 앞에서 최후의 재판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의 자리가 될 수도, 혹은 10년의 원한을 씻어낼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선제는 월선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내일 마포나루의 바보는 죽고 김진사의 아들 김선재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들의 목숨으로 어머니의 피값을 받겠습니다. 옥사 밖에서는 내일의 처형을 알리는 불길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포도청 앞마당은 살깃띤 북소리로 가득 찼다. 주왕에는 참수영을 위한 칼을 가는 망나니들이 보였고, 상석에는 뇌물의 눈이 먼 사또와 거만한 조참봉이 앉아 있었다. 구경꾼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 나온 월선과 선제를 보며 혀를 찼다. 저 모자가 무슨 죄라고 저리 매를 맞았을꼬. 사또가 귀찮은 듯 판결패를 집어들었다. 죄인 월선과 바보놈은 상잔을 능멸하고 재물을 훔쳤으니 즉시 목을 쳐라. 조참봉이 부채 뒤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즐기던 그때였다. 멈추시오. 이 재판은 무효요.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보 선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풀린 눈이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는 호랑이의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벙어리라 믿었던 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맑고 간인한 목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제는 품속에서 피 묻은 노그릇을 꺼내 들었다. 주참범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네 이놈, 그 그릇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조참범이 소리쳤으나 선제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무엇이 두려워 이리 발광하십니까? 이 낡은 그릇에 당신의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선제는 이광의 칼을 빌려 노그릇 테두리를 강하게 쳤다. 우직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의 바닥이 분리되며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장부 한 권이 떨어졌다. 이것은 10년 전 당신이 우리 가문의 영모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경문을 만들고 군량미를 빼돌린 기록이 담긴 치구책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목숨을 잃으면서도 이 진실만은 지켜내셨습니다. 선제의 일갈에 마다는 찬물을 기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월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조참봉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로 쪽으로 달려들었으나 그를 가로막은 것은 정대감의 호위무사들이었다. 정대감이 위험있게 걸어 나오며 사도를 꾸짖었다. 사또, 내 제자의 말을 무시할 셈인가? 이 장부에는 당신이 받은 뇌물 목록도 적혀 있을 텐데 감히 진실을 덮으려드는가? 사또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고 조참봉은 오라줄에 묶여 바닥을 굴렀다. 선제는 불타오르는 화로 앞에 서서 조참봉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태운 것은 우리 집이었지만 내가 태울 것은 당신의 가증스러운 운명이다. 선제는 치부책의 마지막 장을 불빛에 비추었다. 종이 속에 숨겨진 김진사 가문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조참봉의 모든 범죄를 확정지었다. 10년의 침묵이 드디어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참봉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선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서소문 박처영장에 울려 퍼진 북소리는 한 시대의 악이 저물었음을 알렸다. 조참봉의 탐욕이 쌓아 올린 가성. 은 10년 전 김진사댁을 삼켰던 불길보다 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관가에서는 몰수된 조참봉의 재산과 산주의 땅 문서를 선제와 월선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김도령이 고향으로 내려가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선제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폐허가 된 마포 나루터의 국밥집터였다. 월선은 아들의 뜻을 무뜻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선제는 부서진 솥단지에 조각을 주워 올리며 나지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돈으로 비단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우리를 살린 것은 양반의 족보가 아니라 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솥을 걸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터에는 활인소라는 현판이 걸린 번듯한 국밥집이 세워졌다. 선제는 조참봉에게서 되찾은 재산으로 배고픈 이라면 누구나 와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10년간 선제를 바보라 놀리던 짐꾼들도 월선을 멸시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선제는 낮에는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었고 밤에는 정태감의 가르침을 받으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그의 글에는 더 이상 공허한 홍자왈 맹자왈이 없었다. 시린 겨울날 헐벗은 백성들의 살냄새와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이 곡물처럼 진하게 녹아 있었다. 마침내 과거 급제를 알리는 방방예. 날, 선제의 이름은 당당히 장원으로 울려 퍼졌다. 금이 환영한 선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임금이 내린 어사화를 어머니 월선의 거친 머리에 꽂아주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선제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검게 그을린 낡은 노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잊지 말아야 할 조심이자 자신을 살려낸 어머니의 위대한 침묵이었다. 월선은 죽는 날까지 나루터의 솥을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포의 자애로운 어머니라 불렀다. 10년의 바보 연기와 10년의 옥살이보다 더 깊은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길어올린 사람에 대한 애정이었다. 선제는 백성들의 국운 등을 펴주는 명정승이 되어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쳤다.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작은 녹그릇 하나가 결국 나라를 배불리는 거대한 소반이 된 것이다. 강물은 흐르고
세월은 변했으나 마포 나루터에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연기는 오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